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장한지입니다. 대법원이 법원 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원 법조개혁 소위원회는 대법원발 사법행정제도 개혁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제안이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더욱 견고하게 하는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같은 날 법조계 각계각층 원로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사법부가 이제 자정 능력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법원의 사법행정제도 개혁과 시국선언 얘기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이 어제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심의의결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집행권은 법원 사무처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사개특위에 보고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회 사개특위 법원 법조개혁 소위가 열렸는데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자체 개혁안 가지고 사법부 개혁이 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최종안 내용과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지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원 법조개혁 소위원회, 대법원에서 넘겨받은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논의하기 위한 사개특위 법원개혁 소위는 회의 시작 잠깐만 공개하고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선 여러 사법부 개혁안을 두고 열띤 논의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이 제출한 법원조직법 골자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의사결정 합의제기구인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겁니다. 논란은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에 애초 사법발전 후속추진단이 제안했던 사법행정 사무총괄 기능을 빼버리고 심의의결 기능만 부여한 점입니다. 법관 보직 인사권 등 사법행정 업무를 줄여 했던 원안에 비하면 위상이 많이 축소된 양상입니다. 위원 구성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애초 후속추진단안에선 11명의 위원 가운데 의장인 대법원장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은 법관위원 5명과 비법관위원 5명으로 같게 구성해 상호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 안이 대법원 안에선 비법관위원이 4명으로 1명 줄고 비법관 정무직인 법원 사무처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법원 사무처장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결국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를 법관 인사권도 없는 종이 호랑이 조직으로 만들어 놓고 그나마도 위원 10명 가운데 6명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원 출신들을 임명하게 해 대법원장이 사법행정회의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법원 행정처 폐지 명분과 이유가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의 분산인데 대법원안이 실행된다면 말짱도루묵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법원 행정사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전혀 손대지 않으면서 사법행정회의라는 기구 하나만 옥상옥으로 만들어 놔놓고 그 기구를 통해서 사법행정체계 자체를 그러니까 법관들의 지배 영역 안에 장악시키는 그런 제도라고 봐야 됩니다. 대법원 안의 또 다른 골자는 사법행정회의의 의사결정 내용을 집행할 법원 사무처 신설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옵니다. 후속 추진단안은 애초 신설되는 법원 사무를 법관이 아닌 법원 공무원 등으로만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원 사무처 보직을 외부 개방직으로 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데 그쳤습니다. 외부 개방직으로 한다는 의무 강제 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선택 조항으로 후퇴한 겁니다. 이와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의 배제는 현재의 법조항으로도 그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현 조항에 따라 단계적으로 비법관화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서도 법조계 일각에선 결국 법원 사무처 비법관화도 대법원장의 선택과 의지에 달린 문제가 돼버렸다. 제도적으로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을 분산하려던 원래 취지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법발전 후속추진단 단장이었던 김수정 변호사는 추진단안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 최종 의견을 전달하기 전에 법원 가족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직격탄을 날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4일에서 10일까지 일주일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법원 내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설문조사 종료 이틀 만에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법원안을 마련해놓고 요식행위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심 섞인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2월 말 활동이 종료되는 사개특위의 법원 법조개혁 소위가 대법원발 사법행정개혁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남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국회에서 사개특위가 열리던 시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선 각계각층 사회 원로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사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게 사법부냐라는 것이 사회 원로들의 개탄 섞인 질타인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기자회견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사회 각계 원로 시국선언. 7, 80년대를 거쳐 90년대까지 거리에서 군사독재 정권과 맞서 싸웠던 이들 원로들은 현 사법농단 사태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로들은 특히 사법부가 이제 단순히 자정 능력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개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박병대 고용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해버리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원로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처벌과 적폐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와 퇴출, 특별재판부 설치 및 재심 요건 입법을 위한 특별법 제정,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등을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사법부에 의한 자정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서둘러 나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것을 원로들은 나아가 사법부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법원 개혁에 미적거리거나 국회가 책임과 소명을 방기할 경우 국민들이 직접 다시 거리로 나설 수도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온 국민이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밝히면서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오로지 믿고 의지할 때는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나라의 기운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정말 마음속 깊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국선언엔 김종철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위원장,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최병모 전 민변회장,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 등 사회원로 5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민변, 전국농민회 총연맹, 경실련, 참여연대 등 국내 대표적 시민사회 노동단체 대표 16명도 아울러 동참했습니다. 이게 사법부냐? 사법부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도록 직접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는 게 시민사회 원로들의 말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빠른 수사와 특별법 제정 등 적폐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번 한 주 세간을 뜨겁게 달궜던 얘기들 해보겠습니다. 먼저 평행선을 달리는 카카오 카풀과 택시기사들의 갈등 얘기입니다. 카카오 측과 택시업계의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택시기사 최모 씨가 국회 앞에서 분신 사망까지 하면서 그 사태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택시 네 단체는 국회를 포위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태세입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습니다. 제주에서 예멘인이 난민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택시기사들의 천막농성 현장과 난민 인정 리포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다음 카카오의 이른바 카풀 서비스에 대해 50대 택시기사가 국회 앞에서 몸에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택시업계가 극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오늘 국회 앞에서 숨진 최모 씨의 분향소를 겸한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총력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0일에는 택시로 국회를 포위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태세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해결책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여의도 국회 앞에
지난 10일 분신 사망한 50대 택시기사 최모 씨의 추모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분향소를 찾은 택시기사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듯 분향을 하며 흐느껴 울기도 합니다. 분향소를 겸한 천막 농성장을 설치한 택시업계는 다음 카카오와 정부에 대한 총력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투쟁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전국 단위 택시 단체들이 사실상 모두 동참했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등장이 업계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그만큼 절박하다는 반증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고귀한 생명이 이 카카오 때문에 분신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루속히 빨리 이 재벌 친화 정책을 철폐하고. 논란은 다음 카카오가 지난 7일 전격적으로 카풀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카카오에 등록된 차량 운전자의 차량을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해 운전자와 이용객이 공유하고 일정한 요금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본질적으로는 택시를 부르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데 요금은 택시보다 더 쌉니다. 카카오는 오는 17일 이 카풀 서비스를 정식 출시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택시업계가 극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극단적인 분신 저항에 카카오 측은 17일 정식 출시는 취소하고 정부와 국회, 택시업계 등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며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럼에도 택시업계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논의고 뭐고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서비스라는 것이 택시업계의 입장입니다. 승객을 수송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유상운송 요금을 신고하고 허가를 득한 후에 미터기를 장착하고 그에 따른 정상적인 요금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풀 요금은 카카오에서 무슨 근거로 요금을 책정하여 일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유상 제공, 임대, 알선 등을 모두 금지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할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유상 운송이 가능한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 해소와 이른바 공유경제 차원의 예외 조항입니다. 문제는 출퇴근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지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자의적이에요. 우리 현 정부도 출퇴근 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 확정하지 마라. 자율적으로 정해라. 이게 현 정부의 기조거든요. 그나마 장사가 되는 자정을 전후한 시간에도 카풀 서비스를 불러놓고 나는 지금 퇴근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는 지적입니다. 나아가 어떤 차가 카풀 서비스인 줄 알고 단속할 수 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가 혁신 경제를 한다며 법 제도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너무 섣부르게 정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경제 성장의 방법 중 하나로서 IT 업계의 어떤 혁신 경제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다음 카카오에서는 택시업계와 마찰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현행법의 미비점을 파고들어서 전격적으로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관할 국토교통부는 대안을 마련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합니다. 지금 국회랑 당정청 회의가 오늘 아침에도 있었고요. 지금 개헌 마련을 하려고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상업 경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새로운 산업일까요? 아니면 공유 경제의 탈을 쓴 약탈 경제일까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국회와 국토부는 관련 법규의 모호함으로 뚜렷한 중재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500명 가까운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 가운데 처음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예멘인 2명이 나왔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차 예멘 난민 신청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인권위가 즉각 같은 국가기관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가 문제고 뭐가 우려된다는 것일까요? 김태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이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출입국청에 난민 심사 신청을 한 예멘인은 모두 484명. 이 가운데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오늘 발표된 2명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 등의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해
납치, 살해 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난민 인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484명 중에 2명, 난민 인정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출입국청은 원칙대로 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뭐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저희는 뭐 난민법하고 그런 거에 원칙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나 당장 국가인권위가 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서를 내는 등 같은 국가기관 안에서도 잡음과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지위를 신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전이나 강제 징집 피신은 가장 일반적인 난민보호 사유 중 하나이므로 난민 불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인권위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난민법을 제정한 취지 자체를 법무부가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스르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 비판입니다. 인권위는 다만 같은 국가기관임을 감안해 법무부 비판은 성명서로 대신하되 정식 인터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상당수 예멘인들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준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난민이면 난민이고 아니면 아니지 난민 인정 대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준 건 뭐냐는 겁니다. 결국 결정은 빨리 해야겠고 국내 일부 반발 여론을 의식해 난민으로 다 인정하진 못하겠고 그렇다고 국제 여론을 감안하면 다 쫓아낼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법무부가 눈 가리고 아웅했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입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난민을 대함에 있어서 어떻게 막을 거냐, 어떻게 통제할 거냐에 어떤 관심이 있고 실제로 난민 심사, 요건을 심사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고 밖에는. 제주도가 무비자 입국 지역으로 남아있는 한 이번 같은 무더기 난민 신청 사태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거부도, 무조건 인정도 등사가 아닌 만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논란들에 대한 내용들 전해드립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마련해보는 심도 깊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가상화폐, 블록체인은 이미 현실이 된 지 오래인데 관련법은 전무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치어리더들이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의 진앙지는 일간 베스트입니다. 관련 내용과 법적 쟁점 알아봅니다. 가상화폐 토론회 현장과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선 블록체인 법학계와 서울변의 주최로 블록체인 관련한 학술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 기자, 이 블록체인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네, 일단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유명한 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네. 기존 인터넷 기반 서비스들이 중앙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있고 이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로 구분되는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라면 이 블록체인은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서 중앙화된 서버가 없이 체인 형태로 연결하는 기술이자 훨씬 더 유연하고 안전한 네트워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알듯 모를 듯 어려운데 블록체인법 학회가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학술대회 뭐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현실화는 됐는데 관련 법이나 또 통일된 용어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라는 이 문제의식에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는 가상화폐와 강제 집행, 그리고 블록체인 기본법 연구, 블록체인과 시민사회, 주요 암호화폐 판례 리뷰 등 이렇게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이 가상화폐 용어와 관련해서는 가상이나 암호가 실체가 없거나 좀 부정적으로 비밀스러운 느낌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토큰 정도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라는 좀 제안이 나왔습니다. 법 제도 정비 관련해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우리나라 관련 법 체계가 좀 전무한 만큼 이 해외 사례 위주로 대안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세청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간주를 하고 있고요. 또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는 상품선물거래법상 상품으로 보고서 이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를 실체가 있는 자산이자 상품으로 명확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발제를 맡은 이 박영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관련 미국 판례를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일단 과다 수익을 약속을 하고 비트코인을 판매한 피고인에 대해서 텍사스주 법원은 비트코인은 명백한
위험한 금전의 일종이다라면서 이 증권 사기 유죄를 선고한 바가 네. 있습니다. 이 독일의 경우에는 관련법으로 비트코인을 금융상품 또는 이 독일 지급 서비스법에 의한 계좌의 단위로 본다면서 세계 최초로 이 비트코인의 성격을 법으로 네. 규정해놓고 있고요. 일본도 역시 지난 2016년 5월에 관련 법정을 만들어서 이 비트코인 거래나 뭐 구매, 과세 이 등에 대한 근거와 규제를 마련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밖에 중국, 러시아,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 많은 나라들이 네. 이 블록체인을 신수종 산업으로 보고 그 1차 발현 형태인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 거래, 규제 등의 이 근거 내용을 명확하게 마련해놓고 네. 있는 상태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어쨌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정말 뭐 관련 법제도나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다는 게 이 참가자들의 지적인데요. 네. 이 원칙적 자유라는 이 모호한 스탠스로 규제도 활성화도 아닌 좀 애매모호한 네. 법제도 사각지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 방향을 밝히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만이 아직 특별한 법령이나 규제가 없는 매우 이례적 상황이라는 게 오늘 발제자 가운데 한 명인 박영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위 해외 사례들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됐던 이 관련 재판 판례를 참고해서 네. 이 가상화폐에 대한 국내에도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참석자들이 입을 모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어주겠다면서 이 사기나 뭐 다단계 등 이 불법 행위가 좀 만연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작용을 막고 이 가상화폐를 좀 투명하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방안이 좀 시급하다라는 게 발표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습니다. 뭐 미국이나 일본, 독일, 중국, 러시아,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뭐 앞다퉈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데는 뭐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치어리더들이 온라인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인터넷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뭐 이 사건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일간베스트 저장소 약칭 일베라고 네. 하는 사이트에서요. 그 극우 성향 커뮤니티인데 거기서 치어리더들의 사진을 올려놓고 네. 외모를 품평하거나 네. 성희롱적인 발언, 댓글들을 올린 모양입니다. 네, 이게 뭐 피해를 당한 치어리더들이 여러 명인가요? 어떤가요? 예, 먼저 그 삼성 라이온즈의 치어리더인 황다건 씨가 있고요. 네. 그 동료인 심혜성, 박현영 씨도 피해를 폭로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황다건과 심혜성 씨는 2000년생으로 현재 미성년자라고 네. 하는데요. 황다건 씨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과 관련한 성희롱 게시물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치어라는 직업은 좋지만 그만큼 이런 대가가 따르는 건가, 부모님이 네. 이런 글을 보실까봐 죄송스럽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네. 그 동료인 심혜성 씨도 11일 인스타그램에 성희롱이 싫으면 노출이 없는 옷을 입어라, 노출이 없는 일을 해라 라는 말로 네.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안긴다. 그리고 내가 이런 글들을 알았으니까 내가 일배를 한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또 호소를 했습니다. 네. 또 박현영 씨는 같은 날 노출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춤추고 무대 위에서 서는 게 좋아서 치어리더라는 일을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걸 알아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댓글을 네. 썼습니다. 뭐 마음앓이가 큰 것 같은데 이렇게 치어리더들 뭐 사진 찍어서 막 퍼나르거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마음대로 퍼가서 공유하거나 이런 거는 초상권 침해 같은 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예, 먼저 이제 관련된 법원의 네. 판결을 보게 되면요. 동의가 없이 네. 배포했다는 점과 함께 영리성에 문제가 된 판례가 있습니다. 네.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사용자는 본인의 사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시태그를 다는 네.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아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일단은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판례가 네.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이제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 또 문제가 됐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전체 공개한 컨텐츠는 다른 사용자가 검색, 조회, 사용, 공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점을 들어서 무단 사용한 게 아니다라고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피고 측에서 주장을 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법원에서는 그런 이용 약관이 사진을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에 넘어서서 영리 목적으로 쓰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네.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동의가 없었다는 점과 함께 영리 목적이 좀 문제가 된 케이스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이게 뭐 당사자, 치어리더 당사자가 못 보거나 아니면 당사자한테 직접 한 말이 아니어도 뭐 좀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음란한 말을 했을 경우 이게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예, 그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네. 그러니까 약칭 성폭법 제13조를 보시게 되면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제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네. 되고요.
통신뭉치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처벌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평균인의 관점에서 성적 만족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뭐 꼭 성적인 표현이 아니어도 당사자가 보기에 뭐 기분 나쁘면은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건으로는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예, 먼저 그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면이 네. 있는데요.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인 사실, 네. 모욕죄는 주관적인 의견을 내용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죄 모두 전파 가능성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한 판단이 먼저 필요하고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네. 피해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네. 있습니다. 특히 모욕죄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치어리더들을 포함해서 뭐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예, 이제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제 증거 수집부터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런 상황을 당하신 경우에 먼저 이제 증거 수집을 하셔야 되는데 온라인의 경우에는 이제 닉네임, 네. 아이디, IP 등을 캡처를 하시고요. 특히 그 피해 사실을 그 피해 장면을 네. 캡처하실 때 페이지 주소까지 캡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프린트 스크린 같은 이제 캡처 도구를 사용하시게 되면 페이지의 주소는 캡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네. 수사기관에서 그 해당 페이지 주소를 통해서 관리자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수사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점에 유의하셔서 증거를 먼저 수집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많은 분들께서 고소 전에 네. 내가 이렇게 고소하겠다라고 상대방에게 각오해라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그 가해자가 그 글을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명예훼손 사실을 입증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겠죠. 네. 그래서 조용히 고소를 진행하시게 되면 네. 더 크게 사과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신상을 최대한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사이버 공간 특성상 피해자를 특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DC인사이드나 일베 같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더더욱 그렇고요. 특히 이제 외국 사이트의 경우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스팀 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글을 쓴 것인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국 사이트의 경우에 수사 협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기 네.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많아서 뭐 일명 이제 네티즌 수사라고 하는 방법들이 네. 있죠. 구글링으로 그 뭐 관련된 아이디를 뒤져본다던가 관련된 글들을 검색해서 신상을 유추한다거나 네. 이런 방법이 실제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고소인 쪽에서 하시는 경우에는 좀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일베는 뭐 바람 잘 날이 없네요. 저기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법원 검찰 얘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씩 감형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들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봤습니다.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으로 약 8년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황제 보석 논란을 빚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이 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전 회장을 즉각 다시 구속하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돈을 건넨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검찰 수사에 반발해 조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했습니다. 날인 안 된 검찰 조서 법적 효력 있는지 여부 알아봅니다. 국정원장들과 이 전 회장 그리고 윤 전 시장 등이 모습을 비춘 법원과 검찰 현장 모두 보여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1심에서보다 모두 징역 1년씩이 감형된 징역 2년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 판결 내용과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전망해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김정래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정원장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나란히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1심에 비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 모두 징역 1년이 감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를 무죄로 판단하며 형량이 깎인 겁니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돈을 횡령한 사람이 국가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책임관을 임명하고 회계관계 업무 권한을 광범위하게 위임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위임할 시 회계관계 직원은 소속 공무원이지 중앙관서의 장 본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국정원장은 법이 정한 국가회계관계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상납한 특활비는 애초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회계관계 직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국고손실 조항을 국정원장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국정원장이 신분범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신분범인 정범을 기소조차 하지 않은 상태 내에서 신분범을 교사하거나 방조하거나 공모한 국정원장만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런 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납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건넨 특활비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국정원 자금은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사냐에 흔히 발견되는 독버섯에 비할 수 있다. 독버섯이 사람의 치명적인 중독을 초래하듯 국정원 자금도 정치 권력을 타락시켜 권력과 국민 모두의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징역 실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 전 대통령 측에 각각 특활비 6억 원, 8억 원, 21억 원을 상납한 혐의입니다. 오늘 새 전직 국정원장 항소심 재판부의 국고손실 무죄 판결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재판부에서 회계관계에 있어서 국정원장은 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전날 위헌 제청 신청을 낸 이명박 대통령도 감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이 전 대통령 측은 국고손실죄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은 회계 직원이 아니다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오늘 서울고법에선 1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7년 8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 대한 2차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선 이호진 회장의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을 놓고 검찰과 이 회장 변호인이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법원 바깥에선 이 회장을 즉각 다시 구속하라는 시민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현장을 신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11시 20분으로 잡혀있는 이호진 회장의 2차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서울 고법 앞에서 열린 황제보석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 집행정지와 간암 3기라며 병보석으로 풀려나서는 술, 담배를 하고 다니는 그런 병보석이 어디 있냐며 당장 재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년 8개월 구속 집행정지와 보석으로 풀려나서 정말 일반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서울 시내를 할보하고 다닙니다. 술은 물론이거니와 담배까지도 몇 갑씩 피고 다니는. 재판 시작 1시간도 전에 언론을 피해 재판정에 들어갔던 이호진 전 회장은 첫 공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기다리던 취재진의 여유로운 웃음까지 띠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이 포함해가지고 사회에 무리를 빚은 게 죄송합니다. 검은색 코트를 차려입은 이호진 전 회장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담요를 덮어쓰고 법원에 나왔을 때와 비교하면 건강 상태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재판에선 이런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와 병보석을 두고 재판부에 보석 취소를 요청한 검찰과 이 전 회장 측이 아주 세게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먼저 전국 교도소, 구치소 내에 암 환자가 288명이나 수용돼 있고 이 가운데 이 전 회장과 같은 간암 환자가 63명이다. 구속 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이 전 회장을 몰아세웠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언론 보도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인다.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면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높다며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 측도 지지 않고 황제보석 특혜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이 재벌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정당한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다. 가난한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석이 안 될 경우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불구속 재판이 되도록 해야지 이걸 특혜라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이 전 회장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이 전 회장 변호인은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주거범위 제한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회장 변호인은 나아가 이 전 회장이 떡볶이를 먹으러 다닐 정도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어떤 의도로 보도했는지는 몰라도 재벌이 떡볶이 정도밖에 안 먹냐며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로 한다며 언론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여론의 영향을 받지 말고 보석 취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며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는 비공개 재판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이후 방청객들을 퇴정시키고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취소에 대한 판단이 다음 기일로 미뤄지면서 일단 한 달가량 더 보석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8년 가까이 이어진 이 전 회장의 이른바 황제보석을 취소해야 한다는 반발이 거센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사기꾼에게 속아서 대통령 영부인인 줄 알고 거액을 송금하고 취업 청탁까지 들어줬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의 속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 얘기인데요. 애초 공천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기꾼의 거액을 제공한 것을 공천 헌금으로 봐서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심층 리포트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초 사기 사건 피해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해 검찰에 나온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표정은 많이 착잡하고 갑갑해 보였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매우 송구합니다. 사건은 윤 전 시장이 광주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이름으로 된 문자 한 통을 받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혼외 자식들이 광주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5억 원을 빌려달라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에 윤 전 시장은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아 모두 4억 5천만 원을 송금합니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 자식이라는 27살 남성을 광주시 산하기관 임시직으로, 30대 여성은 광주 한 사립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취업까지 시켜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9살 김모 씨의 속아 벌어진 한편의 사기극이었습니다. 취업을 알선해준 남성과 여성은 노 전 대통령의 혼외 자식이 아닌 김 씨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희대의 사기극에 대해 윤 전 시장은 지난 5일 노 전 대통령 혼외자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부들부들 떨렸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인간 노무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누구와도 이 사안에 대한 상의를 하지 않았다.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윤 전 시장 말대로 희대의 사기극에 놀아난 바보 같은 피해자로 끝나나 했던 사건은 공천 헌금 얘기가 나오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 공천을 받기 위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 거액을 송금했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반전돼 윤 전 시장은 사기 피해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전락합니다. 일단 윤 전 시장은 애초 공천 얘기가 나왔다면 속아서 돈을 송금하지도 않았을 거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공천을 두고 그런 일들이 제안이 되고 제가 이루어졌다면은 당연히 의심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 법조계에선 일단 공천 헌금 상납 성립 가능성에 회의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당시에 이 사기범이 가사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공천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지 않았고, 설령 윤 전 시장이 공천을 바라고 돈을 건넸어도 이른바 원시적 불능이라고 해서 공천 헌금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시적 불능이라는 그 법률 용어가 있는데 그거는 실제 무슨 일을 하려고 했어도 그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기꾼이 실제 공천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윤장현 시장의 의사가 그랬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거는 원시적으로 불능 사건이에요.
공직선거법상 제113조 기부행위 제한도, 돈을 받은 사기꾼 김 씨가 윤 전 시장 선거구와 별 연고가 없다는 점, 제135조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 제230조 매수 조항 등도 김 씨가 선거운동원이나 후보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적용하기 애매한 측면이 많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오는 13일 목요일로 만료됩니다. 윤장현 전 시장을 조사한 검찰이 윤 전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을지, 기소한다면 어떤 법리로 어떤 혐의들을 적용할지 검찰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법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입니다. 4세 아동이 햄버거를 먹고 신장 기능의 90%가 손상됐는데 검찰이 한국 맥도날드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관련 법 제도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국적의 동포들에 대해 이른바 4등 시민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차별적 요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합니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정책이 없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하나 같은 지적입니다. 불타는 BMW,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통해 집단 소송제 미비점이 잊을만하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다중대표 소송 도입과 집단 소송제 확대를 위한 상법 및 집단 소송법 개정안에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각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맥도널드 해피밀 세트를 먹은 4살 아동이 용혈성 요독증으로 신장 기능의 90%가 손상된 이른바 맥도널드 햄버거병 사건 기억들 하실 텐데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제도적인 구멍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허술한 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토론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섭취한 4세 아동이 용혈성 요독증 진단을 받습니다. 구토와 설사, 급기야 혈변 등의 증세를 보인 이 아동은 결국 신장 기능의 90%를 잃게 됩니다. 아이가 먹은 햄버거 패티에선 장출혈성 대장균 5157균이 검출됩니다. 이른바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입니다. 피해 아동 가족이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죄 등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한국 맥도날드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관련 법제도의 구멍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에선 대한변협 주최로 위해 식품 규제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선 먼저 햄버거 패티의 경우 분쇄 포장육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포장육 패티의 경우 균 검사 의무가 면제되고 있는 현행법의 구멍이 지적됐습니다. 검사 의무가 없으니 균이 오염된 패티가 유통돼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처벌 규정의 공백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의 불완전한 검사 규정들은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담당 공무원이 해당 패티가 전국 400여 개 매장에 유통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장균 검출 패티 회수 및 공표 명령을 공무원이 임의로 면제한 것입니다. 회수 명령 및 공표를 실시하지 않고 회수 대상이 없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분을 면제한다라는 내용으로 결정. 이에 따라 토론회 참석자들은 쇠고기 패티 같은 분쇄 포장육의 균 검사 의무화, 그리고 일단 균이 검출되면 다 팔려나가 소진됐는지 여부를 떠나 대장균 등 검출 사실 공표와 회수를 의무화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유해식품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들을 식약처를 포함한 국회와 정부에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쇄육은 재료의 본래 모습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패스트푸드 업체로 공급돼 전국적 규모로 유통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 육류보다 더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유해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법적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오늘 오후 국회 도서관에선 재외 동포 정책의 새로운 미래를 말하다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로인사이드 이현무 기자입니다. 이 기자, 오늘 토론회 어떤 토론회인가요? 네, 내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요. 관련해서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 등을 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로 흩어진 후손들,
그러니까 재외동포들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관련 법제도 정비를 논의해보자는 취지의 토론회였습니다. 뭐 재외 동포 정책이 별로 통합적이지가 못한가 보네요. 네, 우선 재외동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로 재외국민이 있습니다. 네. 재외국민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네. 그에 반해서 외국 국적 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네. 그래서 여기에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그 외로 이주했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네. 그 직계 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외국 국적 동포에 관련해서 차별적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고 또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자 지원 정책이 없다는 것이 네. 토론회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뭐 차별적 요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게 어떤 말인가요? 네,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냐, 네. 혹은 보유하고 있는 국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한국 정부에서 동포들을 차별적으로 대우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미국 국적의 동포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제중동포, 네. 혹은 일본에서 조선이라는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그런 동포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포들에 대한 국내 입국부터 네. 비자 발급, 그리고 취업, 체류 기한까지 있어서 같은 동포인데도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한국 네. 정부에서 큰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중국 동포, 제중 동포 얘기들이 많이 나왔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동포들의 경우 현재 약 100만 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연변 자치주를 포함한 동북 삼성에 약 40만 명, 네. 그리고 연해 도시에 약 42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산술적으로만 보아도 중국 본토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보다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 동포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도, 예산도, 그리고 담당 부서도, 담당자도 없는 이른바 사무 그룹에 속하는 4등 네. 시민이라는 것이 오늘 발제를 맡은 김용선 중국 동포 한마음협의회 이사장의 자조 섞인 표현입니다. 4등 시민이라는 건 무슨 말인가요? 네, 동포들이 내국인은 물론이고 다문화 가정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보다도 못한 처지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4등 시민이라는 표현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네. 일례로 중국 동포들은 중국에 살면서도 중국 정부가 발급한 주민등록증에는 한글 이름이 기재가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한글의 나라인 한국에 왔을 때는 중국식 발음으로 표현된 영문명만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네.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황당한 건 네.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획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본을 사용할 수 없어서 구리 김씨, 영등포 이씨 이런 식으로 성씨의 시조가 된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정리해달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뭐 듣고 보니 황당한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하던가요? 네, 일단 이름부터 한글 이름을 사용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구에서부터 네. 미국과 같은 선진국 동포들에 비했을 때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는 네. 재외동포법 조항 재개정 등과 같이 아주 명백하게 보았을 때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조항부터 수정을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동포 3세까지만 재외동포로 인정을 해서 4세 동포들이 겪게 될 불이익과 혼란 등도 시급하게 손꼽히는 과제였습니다. 네. 네, 재외동포 정책의 포용적 실천과 그리고 종합화 체계화가 절실하다는 것이 오늘 기조 강연을 맡은 임채환 재외동포 연구원장의 주장입니다. 네. 뭐 듣고 보니까 개선책이 빨리 마련돼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집단 소송제 관련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로인사이드 이현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오늘 뭐 법무부가 포럼을 열었다는데 어떤 포럼인가요? 네, 전문가가 바라본 집단 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법제 포럼입니다. 네. 중앙대 로스쿨의 하명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요. 네. 학계 전문가와 기업 법무 담당자 등이 참석해 집단 소송제 확대 도입과 관련한 합리적인 입법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뭐 일단 집단 소송제가 뭔지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집단소송제는 기업 네. 관련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네. 나머지 피해자들도 별도의 판결 없이도 똑같이 피해 보상과 네.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가습기 살균 피해자나 혹은 불타는 BMW 피해자들이 네.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나머지 피해자들도 별도의 판결 없이도 똑같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이 집단소송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증권 분야에만 한해서 시행이 되고 있어서 네. 이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강력한 지적입니다. 네. 뭐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게 있나요?
네,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박영선, 그리고 박주민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집단소송제의 대상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네.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함진구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오늘 포럼은 그중에서도 법무부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네, 뭐 해당 발의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기존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대표 당사자 소송 범위를 확대한 것이 그 골자인데요. 네. 제조물 책임, 부당 공동행위 및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부당 표시 및 광고 행위, 개인정보 침해 행위, 식품 안전, 금융 소비자 보호 분야 등 크게 6개 범위로 확대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안 앞에 일일이 적용 대상을 적시하는 것이 너무 길기 때문에 네. 기존의 증거 관련 집단소송법에서 그냥 집단소송법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집단소송제 도입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집단소송제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입되어야 한다고 법안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뭐 실제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뭐 박상기 장관 이 말을 해석하면은 그동안은 그나마도 잘 안 됐던 모양이네요. 네, 오늘 토론회 참여자로 참석했던 김주원 변호사의 자료에 따르면 네. 기존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지 13년이 넘었는데도 네. 실제 진행된 건은 11건에 불과하고 네. 또 종료된 건은 4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네.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입증할 자료들은 모두 기업에게 있는데 네. 그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문다는 것에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소송 개시 절차도 복잡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든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집단소송제에 있어서 대상 범위의 확대도 확대지만 기존 소비자에게 물었던 입증 책임을 기업에게 무는 소송 절차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됐습니다. 네. 뭐 해당 발의안이 이런 점들을 많이 개선한 건가요? 어떤가요? 네,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것이 함영주 중앙대 로스쿨 교수의 평가입니다. 네. 네, 법무부의 집단소송은 소송 수행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본질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송제도의 집단 분쟁 해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피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에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함 교수의 말입니다. 네. 네, 관련해서 법안을 특별법으로 할지 일반법으로 할지 혹은 그리고 소송 허가 요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완화할지 적용 범위는 어느 정도 할지 등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대한 토론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네. 법무부는 오늘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될 부분을 보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법안이 실제 통과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법적 쟁점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먼저 하루에 2번 음주 단속에 걸린 치과의사가 있어 이슈입니다. 관련해서 도로교통법과 음주운전 얘기 심층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운이 나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하루에 2번 음주 단속에 걸린 치과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음주 단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뭐 사건 내용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30대 치과 의사입니다. 네. 지난달 오전, 그러니까 아침이죠. 네. 새벽 5시 10분경에 울산 남구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탔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울산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해운대 신도시까지 약 50km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2 신고를 한 건데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래서 네. 경찰이 추적해서 A씨를 검거하고 그 측정을 해봤더니 면허 취소 수준인 0.191% 상태였습니다. 뭐 만취 상태인데 2번 단속됐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이제 단속이 되니까 네. 차량을 다시 대리운전을 통해서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인근 오피스텔까지 이동을 했는데요. 네. 아마 술이 취해서 그러신 건지 대리운전 기사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직접 본인이 차를 몰고 3층 주차장까지 100m가량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다시 적발된 것인데 네. 이제 폭행 시비가 붙어서 대리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힌 것이고요. 이번에 측정을 했더니 이제 아까보다는 약간 내려가서 네. 0.182%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뭐 면허 취소 수준인데 궁금한 게 이렇게 뭐 주차장이나 골목길 이면도로 이런 거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 그래서 뭐 단속 대상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어떤 건가요? 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것은 맞는데요. 네.
그런 곳에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돼서 2011년경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대리기사가 다퉈서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운전자가 주차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게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 거부가 되고 측정에 응하면 그 경우에 이제 음주운전이 되는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과연 운전한 상태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였는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그 개그맨 이창명 씨 사건이나 또 2015년에 전 국민을 꽤 분노에 떨게 했던 그 크림빵 사건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술을 언제 마셨는지, 대략 마셨을 때 양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거에 기초해서 뭐 시간당 혈중 알코올 농도가 떨어지는 수치가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측정을 합니다. 대법원은 종종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1, 20분 안에 출동을 해서 측정을 하면 음주로 적발이 되기는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이제 0.03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아침에 술 먹고 그 다음 날 출근한다든지 아니면 전날 술 먹고 퇴근을 하는데 퇴근날 뭐 알코올기가 남아 있어서 단속된다든지 이런 건 당일날 술 마신 게 아닌데 뭐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일단 걸리면? 네, 흔히 주치운전이라고 하는 숙취운전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것인데요. 우리 도로교통법은 음주를 한 상태, 음주운전이라고들은 하긴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한 상태라면 그런 경우에도 처벌되고요. 참고로 도로교통법에서는 그 피로한 상태, 일정 수준 이상의 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도 처벌하고 있기는 합니다. 뭐 아무튼 대리기사님하고 싸웠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차가운 바람 때문에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출할 때 추위와 빙판길 조심하시길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